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어제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충주와 전북 임실 등에는 우박이 떨어져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또다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밤 시간을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600명을 넘어서 수요일인 오늘 600명대 후반 정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을 포함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베네트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논란이 커지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내용과 출처 등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있을 검증 공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젯밤 한때 28,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규제를 이유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도 쳤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날씨가 대기 불안정으로 변화무쌍했습니다. 충북 충주와 전북 임실 등에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얼음 알갱이,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농가의 앞마당은 우박으로 뒤덮였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건 비가 아니라 우박입니다. 차량 유리와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가 다리 밑으로 대피했고 근처 농가 앞마당은 순식간에 하얀 얼음밭이 됐습니다. 전북 임실에선 탁구공만한 우박이 20분 넘게 떨어져 농작물을 덮쳤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선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돗자리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 영월에 74mm를 비롯해 충북 충주 36mm, 경남 산청엔 2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5에서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전주 26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고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0시 기준 600명대 중후반에 이르거나 7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616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92명이나 급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과 휴일 영향이 사라진 것도 원인이지만 교회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조금 풀립니다.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다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가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의 분위기는 어떤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나옵니다. 식당 앞에 줄을 섰습니다. 식당 문 앞에 5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점심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광주는 지난주부터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부산은 그제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음악 동아리여서 버스킹하고 작년에도 못 모이고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로운 기수 뽑고 처음 이렇게 있는 일이라서 하지만 아직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4명이서 모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만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아침까지 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감염될까 걱정도 앞섭니다. 2명씩 모이는 것 같아요. 많으면 4명 정도? 합석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네. 지금 코로나 아직 불안하니까 백신 주사 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일단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수도권에서는 식당 예약이 늘고 있습니다. 한 팀이 와도 일단 인원수가 많으니까 가게가 꽉 차는 거지. 한 10%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기대가 커지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젊은 층들이 모임을 많이 가질 거고 그 가운데서 젊은 층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라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좀 높은 것이 걱정이에요. 50대는 7월 말, 20대에서 40대는 8월에야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델타 변이가 이스라엘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הרבה יותר גבוה ממה שהכרנו. זאת אומרת, משהו שם מדבק בערך 50% יותר, ולצערי אנחנו רואים גם תחילת התפשטות בתוך מדינת ישראל. 전체 인구 가운데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5일 마지막 방역 조치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이후 필수 접종자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10,000명 이상을 기록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한 자릿수까지 줄었다가 지난 19일 46명, 21일에는 125명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의 70%가 델타 변이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급히 방역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12세에서 15세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We came today to vaccinate Chen. She is 13 years old, and I was waiting until the Minister of Health will give the approval to vaccinate her age.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해외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외국인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항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 담긴 문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괴문서라고 규정했습니다. 불법 사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보라인을 통해 X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X파일을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고 규정하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은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연달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아 여권과 각을 세운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라면서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파일을 입수했다고 처음 밝힌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은 기관 개입 가능성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라는 것은 본인과 금융기관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쪽이 좀 개입한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검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한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우대응이 원칙이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적극 반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아직 공식 대응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반면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도 엑스파일과 비슷한 걸 봤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앞으로 다가올 검증 공세에 대비해 법률지원팀 인력 보강을 고려 중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임시 부대변인으로 김앤장 소속이었던 최지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모 측도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8년 전 무혐의로 내사를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장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과 같은 IP로 수십 차례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초까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금을 댔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겁니다.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날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 공소시효는 지난 3월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도 추가적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수사했지만 결과 없이 공소시효를 넘겼고 최 씨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은 2013년 금감원과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엑스파일을 언급하며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가족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고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소식인데요. 지난 4월에 6만 5천 달러 가까이 갔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에 한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글로벌 코인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홈페이지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한때 28,89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오전 6시 현재 3만 2천 달러대로 회복했지만 6만 5천 달러 가까이 올랐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경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을 강화하며 채굴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금융기관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색출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막고 계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최대 전자결제 업체 알리페이도 가상화폐 사업자인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3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갔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에 성급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줬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rebound in spending as the economy continues to reopen
and the exacerbating factor of supply bottlenecks, which have limited how quickly production in some sectors can respond in the near ter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기적 병목 현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중고차나 비행기값, 호텔비 같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제로 무장은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서 벗어나며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0.8% 상승으로 14,259지에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주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 전망과 자산 매입 축소 논의 시작을 언급해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연준 일각에선 2022년으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긴축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홍콩 시민들을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요. 홍콩의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발간이 이번 주에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또 내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홍콩 시민들이 빈과일보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 시민은 한꺼번에 수십 부를 삽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과 송환법 제정을 비판해온 빈과일보가 이번 주말 폐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言論自由被收窄，普通市民都感受到呢份壓力。一諗起呢度，其實我好心痛。 홍콩 경찰은 일부 기사가 보안법을 위반했다며 편집국장 등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회사 자금까지 동결시켰습니다. 由2019年開始到現在咧，我哋發現到咧喺呢個《蘋果日報》入邊咧係有數十篇咧都係呼籲外國咧係制裁香港同埋呢個嘅中華人民共和國嘅。 불법 집회 참석을 이유로 사주를 체포해 20개월의 징역형을 처한 데 이어 2년 전 기사들을 문제 삼아 언론사의 문까지 닫게 만든 셈입니다. Of course, it will have definite impact on the press freedom here in Hong Kong, because first of all, it will create a chilling effect, although the government denies that.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거리 시위에 나섰고 미 국무부는 독립언론을 표적으로 보안법을 선별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我哋處理緊嘅唔係一個新聞機構嘅問題，亦都唔係一個新聞報導嘅問題，係一個危害咗國家安全嘅嫌疑嘅行為。 이런 가운데 홍콩에 있는 대만 사무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반발해 철수하기로 하는 등 대만 역시 홍콩과의 사실상의 단교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4명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에 564명이 지원해 경쟁률 1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대가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0명, 10대도 36명 지원해 청년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성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한국은행이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지나치게 거품이 끼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등을 꼽았고 대내외 충격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한은의 신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에 서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였던 홍콩은 2위로 내려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베아 코리아 인수에 신세계 그룹이 단독으로 나섭니다. 이마트와 함께 매각 본입차를 참여했던 네이버가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인데요. 높은 인수가와 또 앞으로 있을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앞으로 자유롭게 군대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병이나 방문자 중 한쪽이 접종을 했으면 면회가 허용되는데 지난해 2월 면회가 전면 중단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 격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가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에 선보입니다. 지금은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백신 접종 정보를 추가해 예방접종 인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개통 목표 시기는 다음 달 12일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감리자가 구속됐습니다. 철거 작업을 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자리를 비웠고 평소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아서 부실 감리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의 국공립 휴양림과 캠핑장 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전국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밤기차를 타고 별을 보고 오는 여행 상품을 코레일이 내놨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오지에 다녀오는 두 가지 코스인데 8월 말까지 50%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현대무용단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의 신곡에 맞춰서 서울 거리에서 촬영한 댄스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이라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작업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했지만 백신이 부족해서 이달에 맞지는 못하는 고령층 등에 대해서 예약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운데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검찰 조직 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6번째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내세우면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과 이란과의 신경전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요. 미국이 이란의 언론사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설명은 없는데 미국 법무부가 곧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라고요? 네, 현지 시간 22일 접속이 차단된 건 이란 국영 프레스TV, 알마시라 방송 등 이란과 관련된 언론사들입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목한 곳들인데 정확한 차단 이유와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 법무부가 관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핵합의 복원 협상을 겨냥한 자극적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날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이란의 새 대통령 당선인 에브라임 라이시
아이 씨가 미국을 믿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이에 대해 백악관도 이란의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다, 지도자급 만남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강경파인 아이 씨는 당선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서방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 중단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1차 때, 2차 때 다른 종류로 맞는 그 교차 접종이 국내에서도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교차 접종으로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요? 예, 지난 4월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메르켈 총리가 2차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1차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만 공개하고 맞는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접종 모습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한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백신 연구에서 안전하고 때로는 면역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게 유럽의약품청 등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수급 문제 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76만 명에 대해 다음 달 화이자 2차 접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연구를 더 진행해서 추후에 교차 접종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유로 2020 결승전을 영국에서 열어도 되느냐, 요즘 논란이죠. 연맹 측에서는 이 결승전 입장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다음 달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 때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는 6만 명까지 입장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4만 명보다 2만 명이나 늘린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현지 시간 22일 하루 확진자가 11,600여 명이 나오는 등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며 유럽 축구연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요. WHO 관계자도 영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 2020 일부 주최국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언제 할지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결론이 나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의원이 24명이나 나서서 토론을 벌인 겁니다. 민주당 현행 당원 당규는 대선 180일 전까지 당 후보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사유를 전제로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코로나19와 흥행 등을 이유로 들며 11월 연기론을 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정상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후보를 뽑자. 이재명계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원칙의 문제이고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의총 마무리에 나선 송영길 대표는 후보 등록 시점에 어떻게 경선 룰을 바꾸느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사실상 연기 불가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오후 경선 시기를 매듭 짓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오는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바깥에선 주자들이 직접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 지지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경선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고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한 이낙연,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는 토론회에 모여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지도부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도 당내 후유증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 담긴 문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 X파일을 괴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또다시 오는 25일로 미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워낙 뭐 지금 양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분은 이제 경선 연기론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좀 근거가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인데 흥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후보를 결정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뭐 그것도 이제 당이 결정이 나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단서의 그 특별당규가 지난해 결정된 거였잖아요. 이제 선거일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건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만 과연 코로나19라든지 먼저 후보가 결정되면 상대방 정당의 공격을 받는다는 게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근거가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양쪽이 내세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공학적 이유가 작용한다면 양쪽의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하기 어렵다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호불호를 따지자면 한도 없을 거예요. 이제 양쪽의 근거나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규정에 나온 대로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이건 빨리 결론을 내라. 지금 25일 날 결론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결론을 내야.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혁신 행보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혁신 이슈를 뭔가 좀 계속 선점해 나가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해요.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이 권력 투쟁으로 보지 이걸 무슨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국민의 민심이 뭔가를 좀 민주당이 똑바로 직시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집단 면역 체제에 뭐 거의 근접하게 된다면 좀 더 경선이 흥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바로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양보 뭐 이걸 요구하고 있는 측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그렇고 네.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 생각은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적어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주자들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면 거의 없다면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 당규대로 당원 당규대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5일 이후에도 말이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분으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당이 내분으로 치닫는다면 그건 뭐 최악의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당이 특히 이런 문제로 다른 어떤 정치 경제적이나 사회 경제적인 쟁점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면 하나의 그 노선 투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 눈에는 정말 완전히 밖을 싸움밖에 안 비쳐요. 이건 빨리 그 당의 지도부가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뭐 지지율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내부에서 갈등만 겪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물론 빨리 결정을 이제 경선 연기론자들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논쟁 자체가 대단히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비끼는 거예요. 규정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항상 이제 대선 때 보면은 경선 시기를 가지고 어느 정당이나 말이 많아요. 경선 룰의 정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결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바꾼다? 그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지난번에 재보선 때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후보 내고 결국 뭐 결과는 안 좋았잖아요. 또 비례 위성정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이 몇 번의 약속을 얻은 게 있어요. 뭐 대국민 약속이고 이거 뭐 당내 약속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뭐 문서들,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데 무대응으로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만 어제 입을 열었고 괴문서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대응하지 않고 방치했다간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지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기한 측에서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검증을 받는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실체 없이 계속 논란만 있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원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접 나서지 않았고 뭐 각종 자신의 입지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서고 뭐 힘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대변인 통하지 말고 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7일 날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한다니까 아마 그 이유는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엑스파일 문제하고 뭐 이른바 전원 정치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하는 거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런 엑스파일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고 퇴행적 정치거든요. 논란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전 총장 측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 의뢰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직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직접 찾아가서 뭐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중립성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출마를 하면 또 현직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2명의 권력기관의 장이 사정기관, 준사법기관의 장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분은 일단 약하다. 윤 전 총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원장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야권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공매 입찰이 오는 8월에 진행이 됩니다. 국정농단 판결에서 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검찰이 압류한 집으로 감정가는 31억 원가량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 옮긴 서울 내곡동 자택입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해 내지 않자 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215억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 이 집에 산 적은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그달 31일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7억여 원에 매도하고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당시 삼성동 집은 낡고 경호가 힘든 데다 친박 세력 집회 등으로 이웃 주민들 불만이 컸던 점이 이사한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자택은 대지 면적 406제곱미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31억 6,554만 원입니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를 10% 깎아 일주일 뒤에 다시 입찰을 진행합니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잔금을 내면 됩니다. 이 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새 집주인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 집주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용도 소송을 하려면 직접 법원에다 소장을 내고 진행이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이제 수감된 상태라서 송달 부분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어제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충주와 전북 임실 등에는 우박이 떨어져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또다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밤 시간을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600명을 넘어서서 수요일인 오늘 600명대 후반 정도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젯밤 한때 28,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규제를 이유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했지만 수급 문제로 이달에 맞지는 못하는 고령층 등에 대해서 예약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